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회장의 전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한베이라는 곳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업 준비하시는 회원님들 이제 오늘 만나 뵙고 강의를 하게 돼 있었는데 또 이런 작품의 사태로 인해서 동영상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개업하신다고 하면 이제 기대와 불안, 이렇게 막막함과 자신감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준비를 잘 하시면은 앞으로 나가서 직접 개원하셔 운영하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준비하시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혹시 의료 관련 법률은 위반 시에 제재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법령이 많기 때문에 모든 법을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의료법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PT 자체도 양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읽으시면 이해하실 내용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은 부분들만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전부 다 살펴보긴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밑줄 친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의료인의 일반 의무 중에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면허대여 금지죠. 그래서 명의 채용자는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운영이 안 되고, 명의 대여자는 단순하게 면허증을 대여하는 것도 안 되고, 둘 다 5년 이하 징역입니다. 의료법에서 가장 중하게 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금지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들이 이제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거의 수용해서 입법화하는 지금 입법안이 나와 있는데, 환자단체는 반대하고 있지만 나머지 단체들은 대부분 찬성하는 취지여서 지금은 이제 차기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머지않은 시간에 입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료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 누설 금지가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라 하면 환자가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환자 보호자나 관련자 혹은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에 대한 비밀 누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료정보가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다른 법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폐업이나 이계에선 휴업하실 경우에는 이제 자치단체장에게 신고, 그리고 보건소장 진료기록 이송인데 위반 시 과태료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그리고 비급여 대상 등의 항목 가격, 재증명 수수료의 비용은 이제 대기실 같은 곳에 구비하고 게시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격과 면허가 이제 중요한데요.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유로는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리고 예전에 이제 한정치산자, 공치산자 이렇게 부르던 이제 후견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별로 해당이 문제가 없고, 아래에 보시는 이제 의료법, 그다음에 형법에서 4가지, 그다음에 보건범죄단속법 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집행유예 이상을 받게 되면은 면허가 취소됩니다. 형법에 지금 저기에는 허위증서 작성, 그리고 행사, 업무상 비밀누설, 허위청구, 사기 이렇게 4개인데, 작년에 낙태가 이제 위헌이 나와서,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가 나와서 낙태에 관련된 죄가 2개가 빠졌죠.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잘 보아 넣으셔야 되고, 보건범죄 단속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보건범죄 단속법은 이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한마디 계속 돈을 받으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데 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문제는 징역만 있고 집행유예가 없기 때문에 보건범죄 단속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해서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건범죄 단속법에 해당되지 않도록 잘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구체적인 행위 형태 같은 것들은 뒤에서 보면서 이제 좀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필수적 취소가 되고, 그 외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벌받거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럼 취소된 면허는 언제 재교부해 주냐? 취소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 예정이 뚜렷한 때로 되어 있는데, 지난 한 3년간 41명 정도 신청해서, 면허 취소된 의료인이 41명 정도 신청해서 40명이 교부가 됐습니다. 이제 한 분 안 된 분은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이제 창원 쪽에서 환자에게 프로포폴 과다투에서 환자가 사망하자 환자 사체를 바다에 던져서 유기하시는 원장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재교부가 거부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 외 대부분의 경우에는 3년 후에는 취소된 면허가 재교부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기는 좀 하지만
심사를 거쳐 대부분 개전의 정이 있기 때문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소가 아니고 그 밑에 자격정지 사유 중에는 이제 품위손상 행위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단서 증명서를 허위 작성하여서 교부하거나 진료교부를 허위 작성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허위 청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본 면허 취소 사유에 허위 청구가 있고 자격정지에도 허위 청구가 있는데 뭐가 다르냐? 그 면허 취소는 그 허위 청구 사기로 집행유예 이상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그 아래인 벌금 이하를 받으면 자격 정지되게 됩니다. 거기에서 갈라지게 되죠. 리베이트를 받은 때도 있는데 이것 또한 훈수에서 보겠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의료법 제68조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아주 상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혹은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 번씩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 행정처분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자주 찾아보셔야 할 그런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뭐 이중처벌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의사 개인에 대한 처벌과 요양기관에 대한 그리고 제재 뭐 이런 것들이 다 형법상 제재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뭐 시도지사 심평공단 근로복지공단 이런 곳들이 어떤 처분이 나오면은 그걸 전부 다 각각 통보해서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 통보해서 거기서도 나오고 또 다른 데 통보해서 거기서 처분이 나오고 그렇게 돼서 여러 번 처벌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만 실제로는 다른 대상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여러 번 의료계에서 문제 제기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품위손상 행위로 이제 보시면은 나머지 보시면 아실 것이면 이제 허위 또는 과대 광고가 있고 흔히 말하는 쇼닥터도 품위손상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문제되는 게 이제 유튜브죠. 유튜브에서 그 어떤 의료 정보를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현재로서 그 다른 조항보다는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사실과 다르거나 특정 진료 방법만을 이제 강조해서 의학적 효능을 좀 과다하게 강조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보시면 아실만한 내용이죠. 진단서 발행의 원칙은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할 수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어떤 병원 찾아가서 받으면 꼭 그 의사 아니더라도 그 발행이 되죠. 근데 직접 진찰이라는 게 원칙이라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방전은 의약품체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의사가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는 짓인데 법령상 두 부를 교부해야 되는데 실무상으로는 한 부만 주죠 거의.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고 환자가 이걸 문제 삼을 수도 있으니까 좀 유념을 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리 처방이 이제 곧 시행이 되는데요. 환자 의식이 없거나 환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 성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 처방한 경우에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을 둘 다 의사가 인정하면 그리고 밑에 있는 대리 처방 이제 청구권자가 청구하면은 처방전 거부가 가능합니다. 단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 대리 처방이 됐다. 그러면 의사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환자 보호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그 환자 보호자가 있다면은 500만 원 이하 벌금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규지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료기록부가 문제된 경우는 대부분 이제 어떤 의료 분쟁이나 의료 분쟁 초입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 허위 작성 금지, 허위 추가 기재 수정 금지가 이제 많이 분들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허위 작성이고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느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대법원 여러 번 판례가 쌓여서 이제 대법원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그 작성 의무를 부과한 취지는 계속적 치료의 이용, 그러니까 그 진료하는 의사가 계속적으로 치료할 때 다음에 참고해야 되니까 써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의사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 그 의사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되니까 써야 되고, 또 추후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의료 행위가 적정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써야 되니까 기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적 기재사항 6가지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의사의 폭넓은 재량 행장입니다. 다만 위 세 가지 취지에 충분할 정도로는 상세히 기재하라라는 것이 이제 법원의 입장입니다. 법령상 의무적 기재사항을 보시면 이게 6가지입니다. 다 차트에 쓰고 계신 내용들이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이 외에 나머지 진료 경과에 대한 기술들은 의사가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요새 많이 문제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환자 기록은 환자 본인만 열람하고 사본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줘야 된다라는 그 자료를 구비해서 오면 줄 수 있다는 게 뒤에 나오는데 이제 대부분 이 환자 의무기록 교부가 의료 문제과도 붙어 있고 그리고 요즘에 아시다시피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그 사회적인 흐름이어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면은 뭐 수사기관이 됐건 법원이 됐건 그 잘못한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인정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있는데 왜 요건 안 갖췄냐고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원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열람할 수 있는데 예외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환자, 배우자, 직계부석 이런 혈족들이 가족들이 신분증 사본, 그다음에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신분증 이렇게 4개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오는 경우, 혈족이 아닌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환자 위임장이 있어야겠죠, 대리인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서류들은 동일하고 예외적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에 불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서류를 같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법률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건보법, 소송법상 그리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나 의료금융지원법상 이렇게 제출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나 문서제출 명령 같은 데 이건 뭘 주고 뭘 안 줘야 되냐라는 거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첫째로 이제 그 수사기관이 영장을 들고 오는 경우가 있죠. 영장하고 이렇게 밑에 써있는데 이거는 분말할 수 없이 그냥 줘야 됩니다. 단 주실 때 제출할 대상이라는 항목에 있는 내용 서류만을 골라서 주셔야지 영장이 있다고 해서 그 환자 의무기록 전부 다 통으로 주는 거는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뭔가 서류를 받았는데 무엇무엇을 제출하라라고 명령문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서 제출 명령이니까 의무적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근데 단 이제 세 번째로 법원에서 뭐 사건의 심리에 필요하오니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나긋나긋한 말투로 오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 대리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그대로 법원이 보내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안 보내셔도 큰 문제 안 됩니다. 이거는 환자의 제공할 만한 정보가 과연 중요한 의료적 정보냐 아니면은 뭐 통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냐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셔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것이고요. 네, 리베이트입니다. 뭐 많이들 문제가 되고 이제 약 처방 관련해서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게 관행이어서 관행이 이제 그 법질서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동안 이제 많은 원장님들이 또 처벌을 받으시기도 하고 문제가 되시기도 하셨는데 이제는 뭐 바꿀 수 없는 흐름이니까 먼저 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잘 이제 기존 관행이나 이런 걸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뭐가 리베이트여서 문제가 되냐라는 건데 본질은 저겁니다. 판매 촉진입니다. 판매 촉진과 무관하게 준 거라면은 이건 뭐 개인적 층에서 준 거다 그러면은 그거는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대부분 수사기관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아무 이유 없이 금전을 줄 이유가 없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니까 판매 촉진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장님들이 잘 소명을 하셔야죠. 관련된 자료도 잘 모아놓고요. 그러지 않고 나중 가서 막연하게 그냥 이거는 뭐 리베이트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수사기관의 본질이 그렇듯이 잘 믿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게 직업이니까요. 그러면 경제적 이익 중에 허용되는 게 있고 허용되지 않는 게 있는데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뭐 등등은 허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있죠.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 3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아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 견본품은 최소 포장 단위로 견본품 샘플 써 있어야 되고 팔면 안 되고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지원받는 실비, 그러니까 일반 참가자가 받는 실비는 안 되고요. 임상시험에 필요한 연구비 등 그다음 제품 설명회 5만 원 이하 기념품, 10만 원 이하 식사. 제품 설명회는 많이들 하시죠. 네, 뭐 비용 할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대금을 빨리 결제해주면 어느 정도 할인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수판호사에서 증례보고서, 그다음에 적립금, 뭐 포인트 쌓는 거죠. 이런 것들은 허용되어서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리베이트 되면 어떻게 처벌되느냐? 그럼 두 가지로 형사처벌 그리고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데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데 보통 벌금은 수수액의 2분의 1 플러스 알파 정도, 55% 정도를 벌금을 매기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받았다고 하면은 한 200, 벌금 250인데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하고 받은 액수 500 플러스 500만 원 추징이죠. 그러니까 1000만 원 받으셨다고 하면 벌금 500에 1000만 원 수수, 그러니까 1500만 원을 그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초범이고 수수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통상 기소유예합니다. 그러니까 반성하고 다시 이러지 않기로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검사 기소 안 하고 끝내는 거죠. 그런데 단 기소유예를 하더라도 밑에서 보시면 행정처분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재범 이상이나 상습적으로 교사 먼저 달라고 하는 거죠. 영매한테 쫄라가지고 달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실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부산에 있는 좀 비교적 규모 있는 병원의 부부가 상습적으로 교사했다라고 보여진 사안인데 3억 원 넘는 리베이트를 받아가지고 실형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리베이트 실형 나온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고,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경고부터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자격정지가 따라옵니다. 액수에 따라서 차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맥스가 2,500입니다. 거기서부터 조금씩 내려가거든요.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제 보통 문제가 되면 크게 문제가 되는데 의사 단독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해서 문제되는 건 잘 없습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하는 그런 뭐 배짱 좋은 원장님들 안 계시죠 보통. 근데 대부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 했고 이 사람들이 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사가 시켜서 한 거다라고 해서 공범으로 문제가 됩니다. 당연하죠. 간호사가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어떤 의료를 결정하거나 의료행위 한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모든 판단은 의사가 해야 되고 그 책임도 다 의사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대법원은 간호사나 혹은 아까 본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반 적이 없음에도 간호사가 주도하여 전반적인 의료행위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 실시 과정 의사가 지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간호사의 무면허행위에 해당하고 이런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는데 의사가 함께 공모한 거, 시켜서 한 거니까 의사도 공범이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이 사례는 이제 그러니까 마취 용도 이외의 용도로 프로포폴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숙면을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투약한 경우였는데 너무 기계적인 일이어서 의사가 볼 필요가 없으니까 환자가 오면 간호사가 그냥 안내해서 프로포폴 계속 다 투여한 사례에서 이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이제 그걸 반박하면서 이거는 무면허 의료행위고 의사도 공범이다라고 못을 박은 사안입니다. 환자 소개 등이 요즘에 문제되는 게 흔히 말하는 앱이죠. 택시 같은 데서 많이 보시는 요새 강남 땡땡, 바비 땡,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건 좀 약간 막론이지만 이에 대해서 의사협회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들 원장님들에게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해서 지금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고 머지않아 이제 강한 법적 조치를 이제 시작할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많은 경우에 이게 중간에 다양하게 앱 회사나 혹은 다른 회사하고 광고비 이런 명목으로 계약서 쓰시고 광고비 명목으로 세금계약서도 발행하시고 이렇게 좀 영리 목적을 주고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걸 부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이제 준비를 해 놓으시는데 그러고 되게 믿으시거든요. 근데 막상 법원 가면 법원에서는 다 판사가 바보로 보이냐 이거죠. 간단히 말해서 이건 누가 봐도 광고 계약 껍데기를 씌워서 전체적으로 받은 의료비의 15%를 이건 리베이트처럼 받은 환자 소개액이 대가로 받은 건데 단지 명목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네가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게 법원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각종 의료정보 앱, 환자 정보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의료정보 앱들에 대해서도 의협도 그렇고 보건복지부 그리고 법원에서도 법원 나중에 추후 문제되면 사건이 앞으로 가겠지만 다 이제 유죄의 심증을 보고 있는 겁니다. 환자 소개 행위가 문제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본인 부담금의 면제 할인, 금품 제공, 불특정 다수의 교통편의 제공 이런 것들입니다. 본인 부담금의 면제 할인은 이제 소개하신 유행행위가 되는데 비급여는 어떠냐면 비급여 할인 자체는 여기서 말하는 환자 소개 아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문제 안 되는데 뒤에서 보시겠죠. 이제 과도한 경우에는 문제를 삼기도 합니다. 이제 이게 바로 금지된 사례인데요. 비급여에 대한 과도한 50% 이상. 그러니까 요즘에는 얼마 써고 쭉쭉 긋고 49% 할인 이렇게 써놓죠.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기준이 다시 정비될지 모르겠지만은
현재까지 50% 이상은 과다 할인을 해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시술들을 추가로 제공하는 끼워 팔기, 그다음 뭐 친구와 같이 오면 혜택을 부여한다, 3자 유인, 그다음에 조건부 할인, 금품 제공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환자 소개인 등에 해당해서 문제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 같은 이제 환자 불법 유인 아스넷들에 대해서 그 대법원에서도 의료정보에서의 환자 소개 및 그에 대한 경제적 대가 수수는 의료법이 금지한 환자 소개 행위다, 처벌 대상이다라고 작년에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에 가입하시거나 활용하시거나 할 때 매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선의 문제인데, 그 의료는 그 영리성과 떨어질 수는 없지만 영리성에 가까이 갈 수는 없죠. 굳이 중간에 놓는다고 하면 영리성보다는 그 의료의 본질이라는 그 인체에 대한 그 건강을 개선시키는 행위라는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개설 자격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법적인 제약들이 있는 겁니다. 요즘 왜 의사한테만 이러냐라고서 막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의사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의사기 때문에 존중을 받는 것처럼 그 동전의 뒷면에 붙어있는 게 그러니까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법규를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 같은 맥락에서 의료기관 개설 시에도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 아예 개설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지금 사무장병원 그 지난 몇 년간에서 사무장병원에 지급됐다 문제는 액수가 지금 1조 원이 넘었죠. 그래서 이제 공단이나 아니면 이제 건보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제 독에 금이 가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물독에 굉장히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고 굉장히 강한 그 조치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리를 보시면은 의료기관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면허, 의료법인 명을 빌려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자와 의료기관이 연대해서 수급한 건보료를 부당이익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에는 이렇게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개설자에는 사무장과 의사가 다 포함되죠. 반환해야 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고, 의료기관 개설 운영한 거냐 여부는 실질적으로 파악합니다. 명의는 의사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무장이 운영하는 형태가 된다 하더라도 다 이거는 사무장 병원이다 이거죠. 의료법에서 이제 1인 2개소법 알고 계시죠? 어떤 명목으로 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현행법상 다른 의료법에 이사를 참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건 좀 논의가 있죠. 좀 해결해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로. 그리고 작년에 중요한 결정이 2개나 나왔는데, 작년 6월에 대법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됐지만 1인 2개소법 위반의 의료기관도 요양급여는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의사가 그러니까 개설의 문제 있는 건 개설의 문제가 있는 거고, 의사가 진료한 건 맞다면은 그 급여는 줘라, 치료한 건 맞지 않느냐라는 취지고, 단 또 8월에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는데 이 1인 1개소법 자체는 합헌이다라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개가 약간 상치된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사무장병원 등에 대해서 법적 그러니까 처벌이라든가 금지하는 체제 자체를 유지하되 대법원이 그 중에서 의사들에게 손구멍을 하나 터준 거죠. 그러니까 요양급여 받은 거를 나중에 이건 진료한 건 맞으니까 그냥 가져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부당이득 환수되면은 지난 몇 년간 10년간 부당이득으로 들어오니까 액수가 몇십억이 되고, 그다음에 사무장은 이미 재산을 다 자기 뭐 배우자나 이런 명의로 빼놓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근데 의사는 같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니까 그 돈을 안 갚을 수가 없게 되니까 의사한테 너무 가혹하게 된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려들을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결정을 보여줍니다. 의료 광고가 문제되는데 요즘에 광고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하시는 방법 중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 방송 광고 금지되는 것은 이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신문에는 할 수 있고 잡지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방송은 안 되고, 광고 이제 주체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장, 의료인은 할 수 있고 나머지 사람은 할 수 없죠. 그래서 뭐 산후조리원 같은 것도 광고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의료 광고는 아니죠. 그리고 내용 자체는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고, 소비자에게 알려서 한마디로 환자 유인적인, 소비자가 환자니까 환자 유인적 요소가 있어야 광고를 봅니다. 그럼 광고 방법에 대해서 심의 대상인 매체는 신문, 인터넷 신문, 잡지,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 교통수단 뭐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인터넷 매체 중에서 각종 포털들 이런 것들도 다
광고 심의 대상이 매체가 되고, 심의 대상 아닌 매체가 뭐냐? 그러면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이렇게 크게 노출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엘리베이터 내에 있는 벽보, 건물 내에 걸은 현수막, 그다음에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원내 비치 목적의 책자, 또 원내에서 그 병원을 홍보하는 내용의 그 영상이라든가 뉴스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의료 광고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 광고 내용이 문제가 되고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광고 심의에서 반려되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은 의료기관의 기본 정보, 뭐 명칭, 소재지, 진료 과목, 그다음에 의사 이름, 뭐 면허 종류,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 진료 시간 이런 것들은 기본 정보는 심의 없이 자유롭게 광고 가능합니다. 근데 소비자가 유인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광고가 아예 해당 안 하니까 심의가 불편합니다. 가령 뭐 메르스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최근처럼 뭐 신종 코로나가 있으니까 손 씻기를 합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의료적 정보를 주는 것이란 우리 병원으로 와라라는 소비자 유인요소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죠. 이런 경우는 심의 대상이 아니고, 단 이런 내용들 중에 가격 할인, 혜택비어 등 소비자 유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의료광고니까 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내용상 금지되는 것, 아까 원칙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흔히 문제된 게 신의료기술 평가받지 않은 것을 뭐 신의료기술이다라고서 이제 광고하는 건 당연히 금지고, 허위 가정 광고나 비방 비교 광고, 그러니까 그 비급여 비용에 대해서 다른 병원과 비교하는 것을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것은 금지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수술 장면 환부 영상을 보여주면 안 되고, 부작용 등을 잘 안 보이게 써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도 당연히 금지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각종 인증, 보증, 추천 이런 것들도 의료법에서 정한 걸 제외하고는 쓰면 안 됩니다.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환자 치료 경험담인데, 환자 치료 경험담 등 소비자라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이런 것도 쓰시면 안 되고, 각종 기사나 전문 의견 형태로 또 제공하는데 실제 내용상 보면 광고로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도 금지되어 있고, 그 이제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됩니다. 어떻게 심의를 받느냐? 그럼 그 소비자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의사가 보는 게 가장 정확하죠. 그래서 협회 산하에 있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위원회 홈페이지를 신청하시면 되고, 수수료는 5에서 20만 원, 그다음에 30일 이내에 통보를 하는데, 이제 한마디로 합격, 불합격, 그리고 조건부 합격, 이렇게 이 부분을 수정하는 걸 전제로 뭐 승인한다, 이런 세 가지가 있죠. 결과 통보서는 30일 후에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3년이고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해서 다시 광고 심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들 쭉 봤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다시 기록 자료를 천천히 보시면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을 보시면서 좀 이해가 안 가거나 뭐 이러이러한 실제 사례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냐라는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여기 있는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Q&A 대신해서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메일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답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 병원에서 앞으로도 큰 발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